미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인이 밝혀졌던 사건이라서 예, 뭐 사건명이 오히려 그 범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성치영. 예, 성치영. 네. 성치영. 뭐 아니면 또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 사건. 정읍하니까 우리 엊그제 정읍 갔다 왔는데 방서희 집으로 정읍 갔다 왔는데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공교로인가? 교수님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에요. 난 교수님 항상 보면 뭔가 기획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있어. 아니요. 그냥 아마 이제 의도는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선정하면서 그냥 엊그제 익숙한 게 툭 들어와서 선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선정은 여러 개를 해놔요. 다음 주에 이거 해야겠다 선정을 해놨는데 관계자들하고 전화하는 게 잘 용이하게 연결되는 거 그게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정읍 그 화물차 사무실 살인 사건 하는데 사실은 말이 이제 화물차 사무실이지 이삿짐 센터입니다. 네. 저도 뭐지? 이렇게 정읍 그 이삿짐 센터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물차를 쓰는 데가 이삿짐 센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2009년 4월 20일 날 이 11년 전이네요. 네. 예. 그 정북 정읍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성치영 그때 당시는 39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1년 전이고 50세네요. 네. 그죠?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50세.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전주지방법원에서 4월 20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성치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소에 도박을 많이 했나 봐요. 화물차 기사인데 도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박빚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감당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진짜 이런 경우는 무슨 건전한 사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라면 좀 이해는 가요. 근데 이 사람처럼 도박빚 때문에 파산 선고 받는 거 이거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악용하는 거예요, 법을. 네. 어찌됐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빌려 쓴 게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어떤 돈을 빌려 썼으면 파산 선고 받으면서 이제 거의 안 갚아도 그만이죠, 막말로. 근데 사채 빚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문제는 이 사람이 사채가 많다는 겁니다. 도박을 했으면 분명히 도박장에서라든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든 사채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4월 20일 날 파산 선고를 했지만 4월 19일 날 그 전날에도 이 사람은 사채를 졌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전날에도 뭐 전화가 걸려와서 야, 너 빨리 돈 갚아라. 이런 얘기까지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또 한 통화 전화가 왔던 게 바로 이 씨였습니다. 근데 이 씨는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꽁지. 네. 이제 꽁지라고 하는데 이제 하우스판이라고 그러죠, 도박판.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쭉 도박하는 사람 중에 내가 돈이 갑자기 떨어졌어. 나 100만 원만 좀, 그 꽁지가 항상 전대 차고 와서 돈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도박판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돈 다 잃어서 이제 앞에 판돈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씨, 나 돈 좀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 주는 줄 아세요? 이자 딱 선공제하고 100만 원 빌려달라면 90만 원 딱 줘요. 이미 10%는 10%는 거기서 꿀꺽 먹고 90만 원 줘요. 이제 90만 원 그거 다 잃고 이제 돈 털고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꽁지한테. 안 그러면 매일 붙는 거죠, 이자가. 그런데 아마 그 성치영이가 4월 19일 날, 그러니까 파산 선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4월 20일 날 받았잖아요. 4월 19일 날 도박했어요. 그리고 파산 선고 신청했다면 오래전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신청한 거는. 그런 놈이 또 도박판에 가서 또 도박빚을 또 한 50만 원 빌린 거야. 이 꽁지하는 이 씨한테. 근데 그 꽁지 씨는 누구냐면 그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장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씨가 보통 그 이삿짐 센터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맨날 도박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파산 선고 아마 신청하려고 그러면 몇 달 전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끊어야지 도박을. 내일이 파산 선고하는 날인데 4월 19일 날 그 전날도 나 50만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이미 지가 소지하고 있던 돈은 다 잃었으니까 50만 원 거기서 빌렸겠지. 그 50만 원 빌려서 도박판에서 그것도 맞아 잃었어.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50만 원 바로 그 사람한테 갚아야 돼. 근데 안 갚으니까 4월 19일 날 너 집에 가자마자 계속 전화했겠지. 빨리 돈 안 갖고 와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겠지. 화물차 사무실에서 빨리 집에 갔으니까 돈 갖고 와. 50만 원 금방 빌린 거 50만 원이 아니지. 엄밀히 얘기하면 45만 원 썼을 거예요. 일할 뛰고 했으면. 그죠? 그거 빌려서 홀랑 잃었는데 빨리 돈 갖고 오라고 계속 독촉했겠지. 이제 전화 안 받았겠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가서 파산 선고 딱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은 아 이것도 안 갚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이삿짐 센터 안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도박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삿짐 센터 저 꽁지 형님 그분도 자기 회사에서 기사들이 도박하는 거 못하게 했었어야지. 그죠? 네. 뭐 모르죠. 또 뭐 그 옆에 다른 장소에 가서 했기 때문에 뭐 그 사장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저는 생각 안 들어요. 자기 친동생이 이 꽁지 했는데 몰랐겠어요? 알았겠지. 그 파산 선고를 받고 그 파산 선고를 받았던 게 전주지방법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읍까지 이제 또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읍에 도착한 시간이 그날이 저녁 5시 4월 20일 날? 네, 5시 20분이라고 합니다. 음. 그때 와이프한테 나 정읍 왔어. 도착했다고? 나 도착했어 이렇게 알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저녁 때쯤에 갈 거야. 8시쯤에 아마 8시는 안 넘기고 귀가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딱 이렇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주에 가서 아마 파산 선고 받은 거는 훨씬 전이겠지. 네. 그리고 아마 전주에서 정읍까지 한 1시간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4시는 4시나 3시나 4시 정도에 파산 선고 받아서 이제 확정된 거야. 그리고 정읍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한테는 5시 20분에 나 지금 정읍 들어왔어. 파산 선고 잘 끝났어. 얘기했고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집에 올 거라고 기다렸겠지. 그렇죠. 그럼 저녁은 먹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8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아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8시 반 정도에 밤에 그 운전 성치영이가 그 운전 그 이삿짐 센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아내가 찾으러 간 거예요. 네. 난 근데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근데,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집으로. 근데 왜 아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찾으러 다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날이 그 와이프 생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아마 가기로 이제 뭐 일찍 들어가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아마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시가 넘어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마누라가 8시 반에 이제 그 이삿짐 센터로 가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어디 간 거야? 화났겠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 집으로 이제 왔어. 네. 근데 1시간 정도 지난 9시 30분 집에 왔어요, 성치영이가. 근데 네. 이날 좀 신기한 좀 달랐어요, 행색이. 네, 맞아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고 바지도 다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막 흙투성이에 손에는 또 상처가 이렇게 딱 보였던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죠?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이 막 온몸이 머리카락까지 다 물에 젖을 정도 흙투성이 손등에는 상처나고 이랬다면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물어봤겠지. 무슨 일이냐고. 왜 이래 당신? 이거 왜 그런 거야? 막 물어봤겠지. 네. 뭐라고 얘기해요? 뭐 넘어졌어. 성인이 뭐 하다가 넘어져. 엎어졌어. 괜찮아. 하면서 얼른 자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2시 반쯤에 성치영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나가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내다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 앞에 흰색 SM3 승용차가 하나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차 없는데? 그러니까 화물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특이하게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경과하고 나서 한 새벽 3시 3시 반 30분에서 한 40분쯤이었던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들어오니까 아마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가해서 성치영이 이제 다시 잠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제 일정이 그러네. 4월 20일 날 17시 30분 20분경에 정읍에 도착. 네.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밤 9시 30분에 들어왔어. 8시 반. 맞다. 9시 반에 나왔어. 9시 반에 들어왔지. 아내가 9시 반에 들어왔어. 9시 반에서 잠자다가
새벽 2시 반에 집 앞에 세운 자기 차 안이 흰색 SM3 승용차를 타고 밖에 나가. 네.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지난 새벽 3시 30분경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 네.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4월 20일 날 성치형의 행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시간에 네. 그 비슷한 시간에는요. 화물차 대표가 형이죠. 네. 형이 그때 49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재수 씨하고요. 아니 그 꽁지 이 씨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안 보이는 동생이지? 거예요. 근데 점심 먹은 이후에 핸드폰도 꺼져 있고 안 보이다 보니까 이 형하고 재수 씨가 계속 이 꽁지 이 씨를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수 씨라고 그러는 거는 그 없어진 꽁지 아내구나. 네. 그러니까 없어진 꽁지 이 씨의 아내하고 그다음에 이삿짐센터 사장 친형 이 사람이 이제 찾으러 댕긴 거고 이게 찾아도 아침까지 그 다음 날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안 들어오니까. 네.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저 도박판에 꽁지하고 이런 사람은 휴대폰 생명이에요. 아. 휴대폰은 생명이라고요. 아. 근데 휴대폰 오프해 버렸다? 점심 먹고 집 나가서 휴대폰 꺼지고 그 다음 날까지 안 들어오면 이거는 뜨거 하지 여기서는. 전 그래서 아니 보통 성인이 이렇게 연락이 안 돼도 이렇게까지 찾진 않는데 유니 프로파일러 한번 생각해봐. 꽁지를 해주려면 현금은 항상 다발로 들고 다니지 가방에 전대에다가. 한번 생각해봐. 저 생각 못했어요. 그렇잖아. 그럼 형이나 재수 씨 그 아내 입장에서는 돈 다발로 몇백만 원씩 갖고 다닐 거란 말이야 현금으로. 꽁지 대줘야 되잖아 현장에서. 그 돈 왕창 소지하고 간 사람이 점심 먹고 그 갔어. 그래 꽁지 일하러 갔다고 치자고. 네. 그래도 휴대폰은 켜져 있어야 되잖아. 또 휴대폰 켜져 있어야지 지가 빌려준 사람한테 속된 말로 저 돈 안 갚는다고 협박 전화하고 그럴 거 아니요. 또 어디서 돈이 필요하다는 도박반 있으면 또 가야 되고 연락받고. 휴대폰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휴대폰이 오프돼 버렸어요. 점심 먹고 나가자마자 오프돼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전혀 안 돼. 그러면 이건 뭐 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성인이 나갔는데 바로 신고하지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점심에 나갔는데 진짜 막 분주하게 다 막 형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찾고 아침에 바로 또 신고를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잽싸게 경찰이 신고한 거죠. 신고하면 경찰이 당연히 아마 이제 형 이삿짐 센터에서 사무실에 전화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가서 화물차 사무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죠. 보니까요 사무실 안쪽에 혈흔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예. 내실 같은데. 네, 근데가 화장실? 네. 내실이면 그 방 같은 데. 그렇죠. 거기가 도박하던 데 같아요. 내가 보기엔. 거기 보니까 또 화장실에도 떨어져 있고 바깥에도 좀 이렇게 딱 마당 털어내- 같은 데 밖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있다. 이게 피가 보이면 경찰 입장에서 이건 단수 실종 아니죠. 이거 뭔 일 난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이거 또 이삿짐 센터 사장 입장에서도 이거 분명히 내 동생 다친 거라고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혈흔 분석해야죠. 분석하죠. 근데 혈흔 분석을 했더니 바로 사라졌던 이 씨의 혈흔이 맞습니다. 꽁지 이 씨, 네. 사채업자 이 씨. 그러면 이거는 뭔 사건 난 거예요. 이건 네. 100%뭔 사건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어쨌든 그 피해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성치형이 딱 용의자로 일단 떠오르죠. 당연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 아마 이제 바로 강력 사건으로 실종 사건이 아니지 혈흔 발견되는 순간 강력 사건으로 이제 전환해 갖고 수사 개시 들어간 거고 당연히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성치형이 딱 들어가. 돈 빌린 사람은 다 용의자예요, 근데. 그런 것 그 같아요. 사람한테 용의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하나하나 할 거예요. 성치형이 해가지고 털으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빌린 사람한테 또 할 거고 그렇게 할 건데 성치형이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성치형이 아내의 진술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아내는 분명히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까지 흰 차 타고 나갔다. 바깥에 나가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성추형은? 성치형이는 무슨 소리야? 그거 나간 거 맞아요. 근데 나 차 타고 나간 게 아니고요. 집 근처에서 맥주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의 말이 달라요. 그죠. 맥주를 마셨으면 차를 타면 안 되죠. 네. 집 근처인데. 그러면 둘의 진술이 일단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 씨, 그러니까 꽁지 이 씨가 타고 다니던 차, SM3예요. 하얀 차래, 하얀 차. 흰색. 네. 흰색 차가 그 아산병원 주차장에, 정읍의 아산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요. 예, 예. 문제는 번호판이 박혀 있습니다. 번호판은 바꿔가지고. 네. 거기다 하나 더 한술 더 뜨죠. 그 차 안을 이제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네. 차 안에서 성치형이 지문이 왕창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새벽 2시 반에 자기 남편 차 아닌 흰색 SM3 차 끌고 나가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분명히 그거 운전한 걸로 보이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안에서 지문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발을 바꿨다? 이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넘버를 바꿨다라는 거는 발견을 지연하는 그렇죠. 목적인 동선도 거죠.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성치형이가 일단 범인으로 그쵸, 보이죠. 지문이 나오는. 성치형이가 이 채무 면탈할 목적으로 이 꽁지 이 씨를 살해하고 차를 강취한 다음에 동선 파악 못하게 하려고 번호판을 여기서 훔쳐가지고 부착한 걸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경찰이 이제 딱 의심하는 상황이죠. 추정이죠. 그렇죠. 성추형이 그냥 내가 꽁지 이씨 차 탔다. 내가 차를 몰았다. 나는 차 한 바뀐 거 몰랐어. 이러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예전에 내가 몰았던 게 남아 있나 보다.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추정을 해두고 이제 서서히 더 보강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씨 찾는 거예요. 없어진 꽁지 이씨 찾는 거. 그렇죠. 이미 피가 많이 나오고 주변에 그랬다면 살해됐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여. 솔직히 얘기해서 김유미 프로파일러 나나 이 정도 상황 딱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사망이죠. 그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당시 경찰도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면 시신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되겠죠. 시신 찾으면 이제 범인 잡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정업 형사들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성치형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범인이에요. 지금 드러난 것까지 긴급 체포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죽은 이 씨의 차를 집 앞에 세워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안에서 지문 나온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거는 또 그 사람은 없어졌고 차주인은 네. 그럼 성치형이가 거의 내가 볼 땐 100% 범인이 맞거든요. 적어도 번비하고는 연관돼 있어요. 그 사람의 실종과 관련해서. 그러면 형사 하나는 붙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증거 찾을 때 찾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성치형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내밀하게 조사하고 따라다니는 게 맞아요. 거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2009년도에 정읍 형사과 직원 통틀어야 10명 남짓 안 됐을 것 같긴 하네요. 형사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한 10명 채 안 됐을지도 몰라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요, 막 네. 형사 몇 팀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한 팀 그냥 대여섯 명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요, 4월 24일이요. 그러니까 24일 날 성추형이요, 그 정읍의 신태인역이래요. 네, 신태인역 있어요. 거기하고 정말. 부인하고 딸이 3명 있나 봐요. 딸 3명을 불렀나 봐요. 그래. 그러니까 성치형이가 내가 아까 아쉽다는 게 그거예요. 긴급 체포 안 하니까 따라붙는 형사도 없으니까 한 3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사라졌던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집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어딘가로 싹 집에 안 들어가고 사라졌다가 신태인역에서 자기 아내하고 애들 셋을 불렀다는 얘기는 어디 가자는 소리잖아, 같이. 그리고 가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 인근이에요, 바로 부안. 부안으로 가가지고 부안에 있는 터미널 그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치형 입장에서는 도망하기 직전에 가족을 만나. 그죠. 가족하고 재회하고 하룻밤 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내도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알겠죠. 뭔가.
근데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4월 25일 날 오전 10시쯤에 이제 뭐 아마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아내한테 나 2, 3일 정도 머리 식히고 올게. 조금 나갔다 올게.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현금 10만 원 하고 카드를 이제 체크카드 한 장을 줬나 봐요. 그리고 또 양말하고 속옷을 이렇게 구입해서 성채영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엄밀히 얘기하면 남 같으면 이거 이 도주하는데 도움 준 거예요. 근데 4월 25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경찰이 2차 조사 받는 날이에요. 1차 조사는 너 도대체 그때 알리바이 대봐. 너 새벽 2시 반에 나갔다고 네 집사람 얘기하는데 너는 아니라고 맥주 마셨다고 뻑뻑 우기고 그랬던 게 1차 진술이거든요. 네. 4월 25일 날 이제 경찰이 한 3, 4일 수사하고 이제 들어오면 낚아채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25일 날 이제 들어오기로 했던 거예요. 경찰서에. 그날이 그러니까 2차 조사 예정일 날인데 이날은 이 사람은 도망가는 거죠. 네. 성채영이는. 그리고 4월 25일 날 10시 이후로 지금까지 행불입니다. 현재까지 행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에서는 성채영이를 기소중지했겠죠. 네. 예.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지금도. 네. 근데 예. 2014년이죠. 2009년이니까 5년이 지나서 5년. 그러니까 네. 어리가지가 오랫동안 못 잡았네요. 네. 7월 16일 날 바로 피해자 이 씨, 꽁지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게 반전이네, 대반전. 예. 화물차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저 형이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그 사무실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폐정화조. 폐정화조. 이 공사하던 인부들이 정화조 공사하다가 백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5년 됐으니까. 5년 그렇죠. 그러면 이 백골이 진짜 꽁지 이 씨인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일단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DNA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피해자 이 씨 맞습니다. 백골에서 DNA 도출해가지고 형제들하고 가족하고 대조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 씨. 근데 교수님 이게 백골이어도 아마 뭔가 부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뼈의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으로 사망한 게 나오죠. 맞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뭐 액살이거나 그랬다면 좀 다른 문제지만 이 아마 그 백골 쪽에 그 흉기 네, 찔린 흔적이 발견이 됐대요. 좌우 갈비뼈, 오른쪽 왼쪽 그 이 갈비뼈 한 10여 군데가 예리한 흉기에 의한 자창 팍팍 찔린 그러니까 뼈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뼈에 어떤 예리한 그 이 흉기에 의해서 찔리면서 손상이 왔던 게 10군데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누가 찔린 거고 그러면 옷가지가 또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옷가지. 옷을 벗기고 이렇게 찌른 건 아니잖아요. 대체로 보면 옷도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공격 받은 거죠. 옷에 찔린 흔적도 있고 갈비뼈에 그 흔적도 있다 보니까 이건 명백한 살인이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이건 성채영이가 죽였다고 보는 거죠. 행불돼서 이제 사실은 성채영이를 행불을 기소중지 처리할 때는 살인죄 의의를 못했어요. 그쵸. 시신이 일단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로 딱 떨어지게 성채영이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기소중지하지는 못했어요. 네. 애매한 상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시신의 살해 흔적이 명백하니까 이때부터는 성채영이는 살인죄로 이제 기소중지되면서 추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성채영이를 또 다시 추적해요. 네. 기소중지는 기소중지 걸어놓고 형사들이 다른 일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걸려오면 조사하기로 하고. 근데 살인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야 지금부터 특별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추적반이라고 있어요. 추적반. 추적반이 붙어갖고 성채영이를 다시 이제 추적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도 이 성채영이 못 잡으니까 이제 계속 못 잡으니까 이 사람 사라진 지 11년이잖아요. 11년. 11년 만에 공개 수배를 합니다. 이거 공개 수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제 하도 못 잡으니까 2020년 올해 1월 5일 날 이제 경찰에서 공개 수배를 했는데 성채영이 48살. 네, 벌써 11년이 됐으니까요. 등록지가 전북 부안 줄포면. 내 친구도 줄포 사는데 줄포. 내 친구 줄포 사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시나 봐요. 내 친구 은시예요. 그쪽에 은시들이 많이 살아요. 은시인데 내 중학교 동창인데
줄포에서 내가 이 쓸데없는 걸 많이 외워요 이렇게. 아 진짜 교수님이요 암기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딱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지, 저 사람 어디 출신이지, 너무너무 자세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자꾸 수사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 근데다가 교수님 진짜 아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얘기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부안 줄포면이 등록지로 돼 있고 주소는 정읍 충정로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작더라고요. 신장이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보다도 작아. 164cm. 네. 그리고 왜소한 체격이래요. 좀 말랐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네, 전라도 맛이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11년 만에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생각하는 사건의 경위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2009년 4월 20일 날 그러니까 파산 선고한 날. 그쵸. 9시경, 저녁 9시경에 정읍시 공평동 소재에 있는 아까 이삿짐 네. 사무실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보니까 거기에서 빌려준 돈 50만 원 갚으라고 이 씨하고 실갱이가 되다 보면서 이제 흉기로 이제 죽인 것 같다. 네, 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21시로 보냐면 음.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 성채영이가 집에 들어올 때가 21시 30분인데 네. 온몸이 다 젖어 있고 흑수성이었다고 또 손등에 상처가 있었다고 이 아내가 진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집까지 한 30분 걸린다고 치고 네. 이삿짐 센터에서 21시경에 왜 그러냐면 8시 반에 나갔다가 그렇잖아요. 8시 반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막 9시경에 이삿짐 센터에서 꽁지 이 씨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 씨를 흉기로 죽이고 흉기 죽인 건 명백하잖아요. 10군데 찔러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막 그때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온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8시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안 들어갔는데 8시 반에 갔었잖아. 사무실 갔는데 사람이 없었다. 없었어. 그리고 9시 반에 성채영은 들어왔다. 그러니까 21시로 보는 거예요. 네. 그 틈 사이. 그 사이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아마 도박빚 집단에는 파산 선고로 이제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만 하면 돼. 이제 저 빚진 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꽁지 사채 준 사람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불러낸 것 같아요. 오늘 파산 선고 하고 왔다는 소리 딱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꽁지 이 씨가. 그렇죠. 네. 파산 선고 4월 20일 날 파산 선고 받고 왔다는 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이 새끼 봐라 나한테 파산 선고 신청하면 몇 달 전부터 했을 텐데 불과 어제 나한테 50만 원 도박판에서 빌린 새끼가 오늘 가서 저 파산 선고하고 열받았을 수도 있어요. 돈도 없는 놈이 나한테 돈도 없는 빌렸어? 놈이 나 50만 원 그거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한테 그 빌려가서 빼먹어? 이런 괘씸한 새끼 그러니까 나오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삿짐 센터 사무실 가갖고 너 이 새끼야 파산 선고고 나 말이고 필요 없어 50만 원 내놔. 이제 이러니까 야 나 파산 선고 다 끝났어. 이제 이 과정에서 다툼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칼로 살해한 걸로 경찰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적 중에 경찰이 집중했던 것들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성추행을 추적하는 금방 과정에서 잡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뭐 경찰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뭘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성추행이 앓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베제트병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몸 피부나 뭐 성기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름같이 예.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피부 혈관에 염증? 염증 나는 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배체병이 그 교도소 갔다 온 아이들이 이게 많이 걸려요. 배체병. 이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 반복적으로 이게 이런 이 배체병 걸리면 입안에 궤양 생기고 그 전에 우리 춘천에서 저 찜질방 가는 여성들 그 살해했던 놈들 있었죠. 네. 그 놈들도 배체병 걸렸었죠. 그 방송했던 기억나죠? 네. 그리고 이제 성기 같은데 궤양, 눈 안에 염증 생겨갖고 실명하기도 한대 이게 배체병이. 그래서 이거는 만성 그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약 꾸준히 복용 안 하면 상당히 심각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쉽게 잡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약을 네. 어쨌든 넌 타야 되니까 쉽게 잡을 거라고 계속 봤어요. 보고 있다 보면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보험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딱 나오잖아요. 어디서 무슨 약 타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 그 없어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병원 사용 안 했대요. 여기서 저는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 교수님 사람 이름 바꿔서 가서 병원 가서 진단 받거나 약국 가서 약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경찰이 감안을 했어요. 경찰에서
얘가 없어진 시기부터 쭉 이어가지고 건강보험 그 진료 기록 쭉 뽑아서 배체특병으로 처방받은 사람들을 다 추적을 했어요. 다 만나가지고 실제로 네가 처방 받고 네가 약 타가지고 네가 먹었는지 혹시라도 이 저 성치형이한테 약 타준 사람 없는지 네. 이거를 조사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성치형이가 배체특병으로 치료제를 받으러 병원에 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찜찜해요. 네, 그런데다가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요. 생존만, 핸드폰, 네, 그 핸드폰 뭐 사용 같은 건 또 안 했고. 없고요. 금융거래 뭐 디지털 내역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생활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하면 생존 반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가족은 원래 연락하잖아요, 원래. 근데 진짜 그 마지막으로 불러내서 봤을 가족이면 그래도 연락 한 번은 하지 않았을까 봤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봤겠죠. 근데 10년 동안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없었대요. 전혀 연락이 두절됐대요. 그렇다면 이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죽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신분을 세탁하고 남무로 살아가거나 네. 아니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미랑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망. 네. 그다음에 완전 신분 세탁. 하나는 미랑. 네. 근데 제 생각은요. 신분 세탁해서 타인처럼 살아가는 건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것도 11년 동안 네. 뭐 이 사람이 그 3년 동안 민간 그 방범대에서 봉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뭐 경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서 아이고, 민간 방범대가 뭘? 네, 피해 간다라고 하는데 경찰이었던 저도요. 만약에 제가 도주범이라고 한다면 절대 못 피해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이게 뭐 언론에서 그렇게 넣더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참 이게 뭐 기자가 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민간 방범대 뭡니까? 그 파출소 소속돼 가지고 그 방범 활동해주는 네. 자원봉사자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미랑하는 방법, 신분 세탁하는 방법을 배웁니까? 파출소에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뭐 이 사람이 민간 방범대에서 한 3년 봉사했기 때문에 신분 세탁해가지고 뭐 피하는 방법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웃기는 기사입니다. 웃기는 기사. 그때가 뭐 대학 졸업자이기 대학 때문에 졸업자라서 뭐 머리가 영리하다. 네.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세 가지 경우 얘기했죠. 1번 사망, 네. 2번 신분 세탁, 네. 3번 미랑.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아있다면 자식이 셋이나 돼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하고 연락 안 할까요? 미랑을 했어도 그렇고 신분 세탁을 했어도 그렇고 그 연락 자체가 없다면 저는 1번 네. 사망했을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느낌이 강해요. 저도 교수님.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네. 살아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살아있으면서 검거돼가고 처벌받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이죠. 네. 그리고 유가족은 다른 걸 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네. 내 동생, 그러니까 꽁지 이 씨는 키가 170에 80kg이다. 되게 큰데 이씨 꽁지는 165cm였죠. 네, 그리고 되게 왜소하고. 왜소한데 어떻게 혼자 죽이고 혼자 이 사람을 사체를 유기를 했겠느냐.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이거는 안 맞아요. 내 동생이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작은 성치형이가 내 동생 살해 못한다. 이거는 말 안 돼요. 맞아요. 흉기를 사용해서 급습해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합리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아요.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건 성치형이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20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그러면 범행이 이루어지고 1시간 안에 또 오고 가는 시간인데 그 안에 3km 떨어진 곳에 사체까지 다 유기하고 왔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혼자 가능할까? 근데 제 생각은 사체를 유기한 건 SM3 트렁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그 차 끌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단 번호판을 그럼 이 사람이 갖고 다녔지 않으면 갖고 다닌 거예요.
만약에 성추행이 했다면 현재로서는 성추행인가 한 걸로 보죠. 네, 네. 아마 네.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20, 30분에 아내가 거기 갔을 때 없었으니까 21시로 범행 시간 잡고 네. 21시에 살해한 다음에 피해자의 SM3 흰색 승용차 트렁크 혹은 뒷자리에 살해한 사람을 넣어놓고 네. 그다음 일단 집에 온 거죠. 네. 21시 30분에 네. 그리고 잠깐 잠들었다가 네. 이 02시 30분에 이제 다시 슬그머니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갔다가 1시간인가 있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3km거든요. 그럼 3km 지점에 폐정화조 같은데 미리 봐뒀다가 시신 발견된 데가 폐정화조잖아요. 거기다 갔다가 시신 유기하고 다시 돌아오면 집에 1시간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동선이 맞긴 맞아요. 근데 아마 그 차량 난반은 미리 준비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살해 목적이 어쨌든 칼도 가지고 있었다는 가지고 얘기죠. 있다고 봐요. 이게 계획범죄라는 얘긴데.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공범 가능성을 좀 많이 따지죠,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잘 이루어졌죠. 네. 근데 이 성추행의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가 뭐 이 사람의 삶의 패턴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딱딱 범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가족들도 체크카드를 줬는데 그것조차도 사용을 안 했다면 그게 이상해. 이 사람이 사망했을 텐데 저는 그냥 일단 다 가능성을 생각하면 사망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사고사였을까 아니면 살해를 당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어떤 추정하는 부분에서는 공범에 의해서 살해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엔 있어요. 아, 그거 유가족이 그 얘기 한다니까요. 유가족이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가 내 동생은 저 키가 170에 80kg다. 성추행이보다 덩치가 월등 좋은데 내 동생을 걔가 제한 못한다. 이 얘기한 거 하나.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동생은 이제 그 도박판 그 사채업자 꽁지하다 보니까 감정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게 성추행이가 합세해가지고 공범들하고 여러 명하고 합세해서 죽여놓고 공무하고 죽여놓고 어디다가 내 동생 갖다가 그 유기한 거 그리고 늦게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공범들에 의해서 성추행이가 살해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가족들은.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하나 더 그한 게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라진 시간 행적이 불분명한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성추행이 살해했을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9시예요. 21시 밤. 그럼 이 사이 공백이 뭐 제가 정보를 많이 알 수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뜬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 안에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좀 하게 돼서 이 시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들어서 저는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성추행이 합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성추행이가 발견되거나 이 별도의 제보가 들어와서 요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건이 있어요. 하여튼 이 생각은 하여튼 분명해요. 성추행이가 살해를 공범들하고 했건 안 했건 간에 성추행이가 이 사건에 연루된 건 명백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범이라면 여러 명의 살인범들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거 더 주도적이었던 사람인 건 명백해요. 네. 차까지 훔쳐갖고 유기하고 갔다 온 건 명백하니까. 그러나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공범에 의해서 살해됐을 개연성도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왜 더 공범의 가능성을 더 하나 보게 됐냐면요. 사실 저는 교수님이 이제 차 트렁크에 있다가 그 차만 이제 거기다 갖다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젖어 있었을 때 부인이 왔을 때 머리가 젖어 있고 흙투성이었다고 했잖아요. 살해만 해서 트렁크에 둔다면 그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그런 폐 정화조나 거기에 유기하고 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 시간이 그럼 굉장히 빠듯하지 않았을까? 빠듯하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빠듯하지. 네, 살해 직후에 바로 폐 정화조에 유기하고 올 시간이면 그건 너무 빠듯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살해 이후에 차를 끌고 집 앞에 온 거 맞는 것 같고 21시 30분에
그리고 20일 30분만 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사체를 유기하기에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벽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02시 30분 정도 되면 이제 그 인적이 끊기잖아요. 그때 이제 아내가 본 것처럼 이 사람 나가갖고 SM3 끌고 나갔거든요. 그때 유기하고 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가능성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부인이 머리가 젖어 있고 흙투성이었고 그거는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잘 부르고 그랬던 걸로 손에 상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어떤 그 사람의 동선 같은 것들, 피해자의 동선도 저희가 좀 더 알아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는 그러면 공소시효 없어요? 이거 없죠. 2014년도에 시신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태완이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2010년 이전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시효 없는 겁니다. 네. 어쨌든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거 말씀대로. 전북청 그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 관련돼서 제 생각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네? 높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뭐 도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말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은 이미 이제 그 당시 거는 처벌할 수도 없고 소급해서 얼마든지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사건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그 좀 단서를 가지고 있고 아는 사실이 있는 분들이라면 전북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063-280-9371네요. 네. 063-280-9371 전북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일로 좀 소스 연락 주시면 제보 주시면 이 사건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저도요, 교수님. 네, 이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사건의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실체적 진실이 밝힐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 그건 공소시효도 없잖아요. 네. 꼭 그런 제보가 있었다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